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0분가량 전에 시작됐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늘 자정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5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선관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선관위 상황실도 선거 시작과 함께 제 뒤로 보이는 투개표 종합 상황판을 가동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투표율이 이곳 상황판에도 속속 반영되고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1시간마다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유권자 수는 모두 4,439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34.74%에 해당하는 1,542만여 명이 앞서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었는데요. 이 높은 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최고 수치인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외부 반출 문제 등 관리 부실 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대선을 준비했다며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판가름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내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전국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본투표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표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대구 황금 2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현호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나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광주광역시 첨단 2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대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역시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요. 사전 투표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투표소로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오전 6시쯤 투표가 시작되기 조금 전까지 10명이 넘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유권자 420만 명, 투표소는 1,500여 곳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대구가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도 31.52%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이른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표율이 낮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다소 낮았던 지역인 만큼 오늘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주목됩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표심이 변화를 택할지 기존 지지 성향을 유지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정치권의 승리 공식은 대구 경북에서 70% 넘는 표를 받아가는 거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70% 정도의 표를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0%를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경북 안동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역 공략에 나섰고 역시 대구에 연고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서 할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승리 공식대로 몰표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표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네, 김근우 기자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사전투표율도 50%를 넘길 정도로 높았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이 투표소 분위기는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일찌감치 서둘러 투표를 하고 출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투표소는 이곳 광주 5개구 357곳, 전남 22개 시군에 806곳이 설치됐습니다.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 4천 명, 전남이 155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투표 관리 인력만 광주와 전남을 합쳐서 1만 명이 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호남은 사전 투표율이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높았는데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대선 사전 투표에서 전남이 사전 투표율 56.5%로 전국 1위였습니다. 전북이 53%로 2위, 52.1%를 기록한 광주가 3위였는데요. 호남 지역 모두 전국 사전 투표율 34.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로도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광주 지역 역대 최고 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당시 92.4%입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92.5%를 넘겨보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투표소는 보통 학교나 읍면사무소, 주민회관 등 유권자가 투표하기 쉬운 곳에 설치됐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 투표소 대부분을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설치했는데요. 투표하러 갈 때는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유권자들의 투표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김근우, 나연옥 두 기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2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주요 후보들은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수도권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산, 경남 등 PK 지역과 충청 지역을 주로 찾았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구 등 영남권을 두루 돌았습니다. 그간의 후보자들의 동선을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11차례 찾았습니다. 바로 다음은 영남이었는데 특히 PK, 즉 부산과 경남을 4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도 4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지요?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K는 대체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앞세워 탈환을 시도할 만한 지역이 된 셈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이번 대선만큼은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 발걸음이 잦았습니다. 9차례나 찾아간 영남에선 당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 더 집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강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인 만큼 지지층 결집을 선거운동의 최우선 목표로 둔 전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와 달리 25개 시군을 두루 돌며 GTX 등 자신의 성과와 함께 청렴함을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고려대, 홍대, 신촌 등 대학가를 두루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찾은 권역은 호남인데 특히 5.18 앞뒤로 광주에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남아있을 거란 판단에서 비롯된 행보로 해석됩니다.
전라도 지역도 결국에는 다른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양지만을 쫓아다닌, 정치적으로 입문한 뒤에 양지를 쫓아다녔던 이재명 후보보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노동 현장을 주로 돌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만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유세 현장을 찾아가며 진보 정체성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거리에 따라서 치러지는 선거라 차기 대통령은 내일 취임식 직후에 곧장 21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도 관심인데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부터 당선 직후엔 용산 대통령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청와대가 상당 기간 일반에 공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 보안 우려를 해소한 뒤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캠프 내부에선 서너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일단 용산을 쓰면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세종 집무실 시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점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모두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도 제2집무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의 국회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인데 이재명 후보는 기존 한남동 관저나 안가, 삼청동 총리공간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부르는 TK는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10%도 안 되지만 역대 대통령 13명 가운데 무려 5명을 배출하며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선 절대 험지이기도 한 곳인데요. 역대 대선 득표율에서 보듯 TK 성적표는 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들조차 심지어 영남 출신에게도 이 30%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대선 땐 20% 초반 득표율에 머물렀는데 이번엔 TK 아들 간판을 내걸고 30% 아성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집토끼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3위 후보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3년 전 초박빙 승부 때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로 진보 표심이 나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탄핵 직후 치러진 8년 전 장미 대선 당시에도 홍준표, 안철수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1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대중과 정주영, 이인재 후보까지 대선마다 3위 후보가 의도치 않게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거대 양당 사이 단일화 러브콜을 뿌리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반 대통령이 나올지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선 득표율 50%를 넘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나들면서 진영 내에선 역대 최고치 득표율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생긴 조기 대선이라 심판 성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지만 입법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듯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심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할 키워드 TK와 3위, 과반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YTN 개표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YTN 추명기입니다. 최근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기성세대는 정치 성향이 굳어져 있고요. 반대로 청년층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남녀는 정치적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려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죠. 김혜린 기자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대 남과 2대녀. 그러니까 20대 남녀가 선거 전면에 등장한 건 3년 전 지난 대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과 미투 운동 등에 젊은 남성층의 반발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고, 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맞불을 놨습니다. 젠더 갈라치기가 공격적인 선거 전략이 된 겁니다. 당시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대 남녀는 눈에 띄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았고, 또 여성은 민주당의 호응도가 컸는데, 실제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71%로 높았습니다. 0.73%포인트 초박빙 승부였던 걸 기억하면 2대 남녀의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볼만합니다. 실제 지난해 총선에서 20대 남성 투표율은 또래 여성보다 한참 뒤지는데요. 국민의힘이 확 쪼그라든 원인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다시 대선입니다. 3년 전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2대 남녀는 조금씩 다른 표정인데요. 이는 지지율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10%대, 또 20대 여성의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10%대입니다. 18년 만에 여성 후보 없이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10대 공약에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을 넣지 않는 등 조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스윙보터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 남녀를 통합하는 것도 정치권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 투표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가기 전에 딱 1분만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뽑고 싶은 대통령 후보에게 안전하게 유효표를 던지는 방법, 대선 디저트가 정리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효표 검증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을 소중한 나의 한 표, 혹시나 무효표가 되는 불상사는 막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효표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되는지 투표소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유권자가 위풍당당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실수로 도장이 절반만 찍혔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너무 놀란 걸까요? 도장을 찍기는 잘 찍었지만 다른 칸에도 빨간 인주 흔적이 살짝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다행히 유효입니다. 다음 유권자 입장합니다. 생애 첫 투표일까요? 유난히 긴장한 것 같죠? 손이 떨려서 여백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 칸에 꾹 인주를 찍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란에 정상적으로 찍혀 있다면 역시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요? 도장을 잘 찍은 뒤 반으로 접었는데 다른 후보자 칸에 옅게 번졌습니다. 다행히 유효표입니다. 그렇다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씩씩하게 들어가는 마지막 유권자. 두 칸에 걸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무효, 사표가 됩니다. 다른 도장이나 사인, 지문을 이용하는 것도 무효. 후보를 잘 찍어놓고 여백에 글자를 써도 어김없이 무효표가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 오늘 배운 대로 소중한 한 표를 정성껏 행사합시다. 자, 이제 투표장으로 출발! 헌법상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할 때 기탁금 3억을 내야 합니다. 군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벽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선거사무소 운영과 인건비, 현수막과 유세차 등 각종 홍보비로 후보당 최대 588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쓴 돈 전액이 반환되지만 10%를 못 얻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쩐의 전쟁이란 눈총 속에 정치 다양성을 위한 기탁금 손질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남녀가 유권자가 되는 건데요. 계엄 사태와 파면이 없었다면 지금 10대는 2027년에나 처음 대통령을 뽑았을 텐데 2년 먼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호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정당부터 앞번호를 받고 의원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배치됩니다. 지난 대선 때 국가혁명당, 19대 대선 때 경제애국당 후보가 앞순번을 받은 이유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번호를 받는데 아무래도 앞번호가 눈길을 끌기 유리하겠죠. 숫자로 보는 대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오전 7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함께 보시죠. 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4,439만 명으로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은 100만 명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는 아직 합산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오전 1시에, 오후 1시에 사전투표 결과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 수도권의 투표율 2.4%입니다. 네,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곳이죠. 충청권은 2.7%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영남권 2.7% 그리고 호남권은 1.9%로 집계됐습니다. 호남권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네, 강원, 제주의 투표율은 2.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역시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를 합치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각 투표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막대 높낮이가 다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 사전 투표율이 다소 낮았던 대구 지역이 3.2%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네요. 1.8%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데이터 역시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를 합치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 오늘 투표율 상황까지 보셨습니다. 이번 선거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치러지는 21대 선거죠. 오전 6시부터 계속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권자를 향해서 뜨거운 구애를 펼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이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기도 했죠.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거대 양당의 대선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먹사니즘 위원장 그리고 강승규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 당일이 되면은 다들 이렇게 지쳐서 힘드시잖아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떠셨습니까, 이번엔? 예, 우선 이렇게 역사적인 날 아침에 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2일 선거운동 기간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운동에 임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 대국민 약속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진인사 대청명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강승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보수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맞이하는 선거였던 만큼 출발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어려웠고요. 그러나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뭐 파파미,
파도 미담뿐이네 이렇게 그동안 잘 몰랐던 김문수 후보를 알게 되면서 후보 간의 인물 대결 전으로 바뀌었고 이제 종반전에 들 때는 아 이제 해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었고요. 정말 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김문수 후보 마케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약간 예고편이지만은 두 분에 대한 그 전국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살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유세를 마쳤는데 유세 동선이 주는 의미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성남 그리고 이제 경기도, 여의도 이렇게 동선을 짰는데 그 동선이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여정을 걸어온 장소와 사실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탄핵으로 그렇죠. 이제 비상계엄을 종결시킨 정말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 그 일정들, 여정들을 함께했던 그 장소들을 쭉 이렇게 그 돌면서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했던 다짐들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졌을 거라고 봅니다. 성남에서 시작해서 여의도로 마무리를 했다. 상대 당이긴 한데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후보의 유세 동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의도가 180석의 거대 여당이 어떤 의회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였던 본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에서 또 탄핵 집회도 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뭐 내란 정국, 탄핵 뭐 이런 부분을 회상시키면서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여의도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하루에 제주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차례차례 찍고 올라오는 종단 유세를 펼쳤습니다. 동선이 꽤 길었어요. 저희가 이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시작한 만큼 백척간두의 의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좀 구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회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지방에서 임진왜란 때 그 수습을 하면서 전열을 정부에서 한양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정말 제주부터 부산 찍고 대구, 대전 해서 서울에서 이 백척간두의 의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좀 백의종군 자세로 구한다는 그런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자세 심리 등을 정리해서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 유세 동선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 진영 유세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집토끼 단속하는 작전을 마지막에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동안 이제 추정해왔던 게 단일화, 빅텐트 이런데 사실은 빅텐트가 안 되고 이제 빈텐트가 되고 하니까 선거 마지막에 집토끼 잘 단속을 해서 표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뭐 영남 지방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남 지방에서도 많은 득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영남 지방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찾았죠? 예, 그렇습니다. 6차례 방문을 했고 제가 또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구에 가서 지원 유세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과거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 훨씬 좋은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많이 환영을 해주시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상당히 계셨고 유세 현장의 분위기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TK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김문수 후보는 호남 쪽을 방문한 이번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몇 차례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또 우리 배우자께서 설란영 여사가 호남의 순천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호남하면 우리 진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본산지라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만큼은 그분이 청년 학생운동 또 노동운동을 할 때 그런 진보적 가치를 아주 아주 끝까지 추구해봤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도 호남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진보 진영에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인물평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해 주셨다. 그래서 뭐 영남에서 민주당에 일정 정도 이렇게 동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진보 세력에서도 그래도 인물로 보면 김문수가 우리의 진보 가치를 상당히 흡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호남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대 일종의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거 분위기 좀 여쭤보게 됐고요. 조금 전에 설란영 여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유세 기간 동안에 김혜경 여사께서는 거의 모습을 비추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두 후보 예. 이제 배우자분의 그 어떤 동선이나 이제 내조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조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예.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여론 이런 그 여론의 후폭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용조용한 내조가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어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일의 차이다, 조용한 내조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후보 간의 인물 비교에서도 이번에 아주 그 대척점이 있었고요. 배우자에서도 분명히 대척점이 있었죠.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는 도지사실이나 성남시절실의 법화 유용 논란이라든지 또는 관용차 사용 등으로 지금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그런 면에서 대중들이 나섰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우리 설란영 여사께서는 그야말로 노동운동 시작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3선 시절의 배우자 또 경기도지사 8년 시절 배우자로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흠집도 보인 적이 없었고 특히 저희들도 이번 설란영 여사를 새로 발견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오히려 어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정제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수덕사를 방문하셔서 그 고승들 하시고 그 순간에 다 간담회를 하는 거 한 2시간 정도 지켜봤습니다. 아주 완벽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런 설란영 여사의 어떤 경우 활동하면서 후보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평 타평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활동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 그 여사의 리스크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치시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있다시피 뭐 수백 번의 검찰의 정말 부당한 압수수색을 거쳐서 10만 4천 원이라고 하는 정말 코미디 같은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의 뭐 정치 검찰에 대한 정치 기소다 이게 여론의 대략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주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이것보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의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평가와 심판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책임자에 대한 평가, 비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방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유리 안에서 유세하는 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방탄조끼이고 제 양심이 방탄유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좀 사별성을 두는 모습이었는데 본인은 좀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이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 전 대통령 구도로 가고 싶었겠지만 선거는 앞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는 인물 편에서 또는 비전이나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세다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갔던 것이고요. 방탄 문제도 사실은 그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협박한다,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방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는 뭐 내가 국민들이 방탄을 지켜줄 것이다면서 뭐 방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5월에 아니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임시국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방탄법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랑 관련 없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 없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건 뭐 아직 정해진 일이 예.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지금 예측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과거 이제 큰 정당 간 혹은 교섭단체 간 또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예. 그게 정치인데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그런 정치의 과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가 복원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이야기들 또 협의의 과정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키워드 짚어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관심사 중에 아주 큰 것이었죠. 단일화에 굉장히 큰 관심이 모였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쉽지 않으십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펼치셨더라고요. 저희는 그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힘을 모은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특히 거대 야당, 거대 그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에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일당 독재가 출현이 우려된다고 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빅텐트와 단일화를 지향을 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그 일부는 또 한 곳으로 모이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 또 이준석 후보처럼 이렇게 별도 출마를 하게 됐는데 사실 어제 저는 마지막에 그 감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셨고 또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네. 어떤 거대 독재국가, 괴물국가의 출현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고 어제 그 마지막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벌이는 모습에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닥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런 부분 등에 있어서 어떤 단일화가 다 완성되지는 않지만 연대라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거대의 야당의 어떤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연대의 어떤 의미는 훨씬 더 이낙연 후보가 메시지를 크게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낙연 상임 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낙연 상임 고문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괴물 독재 국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참 이게 민주당 듣기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정치 공세 예. 발언이니까 특별히 뭐 언급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네네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이야기가 많이 했던 게 단일화입니다. 네네. 단일화는 사실 정치공학적 선거 전략입니다. 그 자체가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이 정치공학적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자체 판단이 예.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많이 구애도 하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대선판에 뛰어들 때 대선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포지션, 예. 위상 이런 것들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제 대선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애초부터 단일화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재 그 국민의힘 이번 대선 그 기간을 운영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느꼈던 한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일화에 어떻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관심사도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면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사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득표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순수히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10% 가까이 득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내심 10% 두 자릿수 득표를 해서 대선 이후에 어떤 보수의 중심 정치인 뭐 이런 위치를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내심의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뭐 젠더 갈라치기라든가 또 세대 갈라치기라든가 설화가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했고 또 마지막 대선 토론에 그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본인이 정치 행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어제 마지막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대구를 찾을 만큼 또 보수 표심, 또 청년층 표심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였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득표율? 뭐 이준석 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것은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에 당선될 때 대구에서 표를 좀 많이 주셨을 것으로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회상을 좀 해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그 이번 선거에서 의미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가 막 그 마지막에 아마 민주당의 아주 철퇴를 한번 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사실은 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았고 생방송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 후보를 무한 검증해야 된다. 후보의 가족도 무한 검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입지나 가치를 또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출마를 했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수지 효과 등이 민주당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낙연 후보의 연대가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였던 것과 달리 아마 이준석 후보가 그 계속 제3의 후보로 남아 있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빅텐트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산으로 이해를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수지 효과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도 어렵다는 많은 그 중도의 일부 층들의 저수지 효과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또 민주당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겠다. 아마 오늘 표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후보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느냐 이것도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죠. 전직 대통령 문제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막바지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보니까 화들짝 놀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또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를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일당 독재를 막아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염원을 모함해서 누구라도 어떤 분이라도 다 한 표를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강성 보수 지지층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번 선거 전국에서 여러 가지 실망도 했을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요. 그것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다 나서셨죠.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 메시지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메시지보다 국민의힘 메시지가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빠져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결국 못했습니다. 결국 못했고 아주 강경 탄핵 반대 그리고 또 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론자였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힐 수밖에 없는 어떤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극우적 사고를 가진 그 정치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구나. 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번 선거 자체가 비상계엄 때문에 촉발된 조기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 국민들이 투표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판의 성격은 분명히 있는 그런 선거라도 볼 수가 있는데 표심의 영향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조치가 잘 됐다고 동의하는 사람 많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탄핵으로 많은 국민들이 혼선을 겪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의회 폭거, 비상계엄 조치, 탄핵 정국으로 오게 된 부분에 대한 원인 제공 등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이에 대한 치유 방법 등을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묶어서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은 아마 우리 대통령 역사에서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정치 어떤 파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나아갈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통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향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의 행보를 짚고 있는데요. 아까 강승규 홍보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보수 진영의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행보는 조용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내셨습니다. 지금 선거가 왜 치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과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죠. 그 이야기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사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5년 임기 대통령 선거인데 왜 3년 만에 치르느냐? 45년 만에 이제 헌정 질서 파괴 행위 그리고 언론에서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많은 보도가 있었던 이런 불법 비상계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심판 이게 우리가 오늘 치르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주된 테마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19대 대선도 그런 식으로 치러졌던 대선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께서는 더더욱 생각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국가 전체의 안위를 흔드는 불법적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도 훨씬 더 다른 경중이 다르다. 다른 평가를 국민들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표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의 막판 변수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거 막바지에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공작이라는 입장인데요. 양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처럼 대선을 많이 치러본 사람, 또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딱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 사실은 사전에 모의하거나 또 캠프와 관련돼 있거든요. 아니 후보 개인이 알았냐 모르냐 문제까지는 이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캠프 혹은 김문수 캠프 쪽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2017년 광주에서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이 순간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김만배 신앙림 커피 공작을 이번 대선에서는 댓글 공작 시즌2를 벌입니다. 네, 양당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 연관성 분명히 있다. 또 정황을 파악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박찬대 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명백한 선거 부종이고 사이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박스쿨 사건은 정부가 이 늘봄학교 정책을 수단으로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한 이후에 자송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으로 편입을 시켜서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에 의혹을 받는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예. 이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다는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 이번 사건의 의혹이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수사당국에 의해서 그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악재를 덮으려는 방탄의 방탄이 아니냐,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또 뭡니까? 제가 홍보본부장으로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사건 전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대장동 커피, 그 다음에 오세훈 생태탕의 시즌 2였습니다. 완전히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마지막 유시민 또 이준석 후보가 제시했던 여러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를 덮기 위한 프레임으로 댓글 공작 그 프레임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고요. 예. 리박스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파의 교육 사회 시민단체일 뿐이고 저희는 이분들하고 전혀 교류도 없었고 예. 어떤 댓글에 연관성도 없고 그런 혐의도 드러난 것도 없는데 이것을 무조건 댓글 공작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덮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 더 위험한 것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드루킹이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예.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DDD 리스트라는 민주당 측에서 관여한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댓글이 나오면 우호적인 댓글 또는 그 비난 댓글에서는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최근 폐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댓글 공작이라는 댓글로 선거를 부정으로 개입하는 전력도 있고 더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근거로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연관돼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뭐 하나만 말씀드리죠. 예. 이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되어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TV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명확하게 밝혀야죠. 본인들이 밝히면 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혹이 이제 뭐 교육부도 전수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또 대선 이후에 또 논란이 확대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까지 차례로 듣고 오시죠. 제일 황당한 거 있어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반이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맞습니다. 특종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됩니다. 네. 김용태 위원장이 저렇게 소리를 높이는 이유,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과 내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뭐 정치 공세죠. 네, 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하는 건데 소통과 내통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기각이 날 것이다. 뭐 헌법재판소에서 들은 이야기다. 제가 뭐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와 내통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전혀 그런 그 소통조차 없다면 그럼 뭐 국정 운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 자체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전화도 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내통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것과 그래서 소통과 내통을 뭐 구별하지 못하시지 않을 텐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냥 선거를 염두에 둔 그냥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하긴 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판결문을 대법원의 판결문을 미리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뭐 무죄였는데 이것을 다시 또 유죄로 바꿨다. 이런 부분 등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판결문을 소통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요. 판결문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내통을 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대법원에서 부인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을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100배 양보해서 소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대법원과 저렇게 내통한 적이 없느냐. 내통을 해서 본인의 선거법을 지금 뭐 그 대장동 클럽의 한 분하고 해서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통이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에 대부분에서 그런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기 때문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부정선거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네. 말 한마디에 여론이 바뀔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막말 논란이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뭐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도 있었고요. 또 유시민 작가의 설란현 여사 평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 하루 전에 때 아닌 짐 로저스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걸 뭐 선언했다, 이런 주장인데 팩트가 뭡니까? 이 팩트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깊이 관련되어 있던 두 분이, 한 분은 짐 로저스가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그 이제 영국 국적의 송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문의 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짐 로저스와 직접 SNS로 소통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 이제 언론사에서 올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슬그머니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내렸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있어서 뭐 아침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서포트다, 엔도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물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가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짐 로저스 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이 이메일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직접 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가짜, 거짓말, 사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투표 과정에서 분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국내 유권자만이 아니라 국제 유명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짜 쇼를 한번 하려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 그 짐 루저스 본인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완전한 컴플리트 프로드, 완전한 사기라고 하는데도 이에 대해서 그 주변의 메신저의 교묘한 교상한 말을 가지고 아직도 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오늘 투표일만 견뎌보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 등이 국제 망신이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후보의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본인이 완전한 사기라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한마디 없고 계속 민주당은 우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로 판단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본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50여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수월하게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2위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양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비상계엄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분들이 가지는 어떤 공포감이나 문제의식 이런 게 이제 사전 투표율을 올리는데 이게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네. 재외국민들은 정말 투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렇죠. 사람들이죠. 예. 20시간을 비행기를 탔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 차량을 이용해서 예. 왔다든가 이런 미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79.5%, 80% 가까운 재외국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이 눈떠보니 선진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재외 국민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 굉장히 고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눈떠보니 후진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조롱 섞인 그 비아냥을 듣는 경우가 외국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의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그런 부분들이 투표에 이어졌다고 보고 본 투표도 비슷한 양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투표율이 80%를 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77% 투표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탄핵으로 조기 대선 이루는 데 따른 전통적인 보수 지지들 같은 경우 투표 어떤 포기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했었고 저희들도 굉장히 선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실제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더 확인이 되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미담이 또 그 자세, 삶의 자세와 비전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이런 분이라면 한번 다시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들이 살아났고요. 네. 더욱이 우려된 것은 그러니까 선거 중반 부분에 일당 독재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런 부분 등은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에서 대표과 국무총리가 했던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런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와 공동정보의 선거 연대까지 한 만큼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뒤늦게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선거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특히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부실선거,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에 쏟아져 나오실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대구 경북이나 부울 경 등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투표율이 높아갈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득표율로 말씀하신다면? 득표율로요? 예. 저는 55%, 60% 정도 그 사이에서 예. 이재명 후보 득표를 하고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55에서 60.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저의 그 체감 지수입니다. 55에서 60. 알겠습니다.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오늘 골든 크로스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네. 투표장에서 보수 후보의 어떤 유권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사표 심리가 발동하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를 우리 김문수 후보가 한 2~3% 차이로 넘어설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한 40% 후반대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예측합니다. 대역전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저희 YTN 대선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먹사니즘 위원장 그리고 강승규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데요. 그 무게를 제가 직접 느껴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힘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란 단어 뜻이 뭘까요? 큰대, 거느릴 통, 거느릴 영. 말하자면 크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국내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입니다.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 원수 아닙니다. 으뜸원 머리수, 즉 국가의 으뜸 가는 머리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고 의제를 조율하는 외교 활동을 하고요. 외교사절을 임명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헌법 수호권입니다. 즉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권한인데요. 대표적인 게 긴급 명령권입니다.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긴급한 조치인데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징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거죠. 또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시발점, 계엄 선포권이 있는데요. 국가 권력을 사실상 대통령이 독점할 수 있는 건데 이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말이죠. 이 외에도 긴급하게 법률을 제정해야 될 때 국민투표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헌법 손질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권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죠. 이 모든 걸 국정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볼까요?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권한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첫 일정은 그래서늘 합참의장과의 통화였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권한도 있습니다. 제1구권, 즉 거부권인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신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또 국회 동의 없이 법률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명령을 만들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숨가쁘게 살펴봤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권한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죠. 천만 영화의 명대사로 강렬하게 기록되는 이 문장.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은 유권자인 우리가 준 겁니다. 우리의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잠시 빌려줄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천만 영화의 명대사로 거느릴 영. 이게 쉽지 않네.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와, 까먹네. 수준해.
네,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례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해온 곳이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소는 다소 한산해 보이는데 투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함에는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는 1,700여 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대전 2.8%, 충남 2.7%, 충북 2.6%, 세종 2.4% 순입니다. 충청권 유권자는 476만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8만여 명 늘었는데요. 4개 시도 전체 유권자 가운데 122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세종이 41.1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 34.74%를 밑돌았습니다. 충청권 표심은 선거 때마다 민심의 잣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의석 28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앞선 4차례 대통령 선거도 충청권에서 표심을 얻은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을 찾아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 표심 변화가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투표소를 찾을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지역인데요. 오늘 본투표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역시 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투표소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시작된 투표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914곳의 투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곳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기준으로 부산 지역의 본투표율은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0.4%포인트 낮습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집계된 사전투표율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저조했습니다. 부산 유권자 286만 5천여 명 가운데 87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은 3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에 이어 2번째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다만 과거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2번째로 높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부산은 선거 때마다 보수 민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표심을 예상하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은 부산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보수와 진보 정당 모두 유세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도 많으실 텐데요. 투표소 방문에 앞서 후보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서 YTN 차상입니다. 이번에는 강원 지역 투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평가가 되지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강원 지역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뒤쪽으로 유권자들이 많이 보이네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춘천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퇴계동 투표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투표소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표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모습 보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 일정 때문에 지난 사전투표 기간에 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강원 지역 투표율 오전 7시 기준 2.6%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지역 선거인 수는 132만여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 17대 대선부터 강원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승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강원 지역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모두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7차례나 보수 후보를 선택해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 전체 투표소는 664곳, 개표소는 모두 18곳입니다. 오후부터는 비 예보가 있어 투표하러 나오기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오는 수치는 8시 기준 투표율이고요. 지금 전국의 투표율은 5.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4,400만여 명 가운데 오늘 하루 250만 명 정도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는 아직 합산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오후 1시에 사전투표 결과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는지 권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죠.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 수도권의 투표율이 5.8%, 전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입니다. 6.1%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은 6%, 호남권은 4.1%, 강원, 제주 지역은 5.5% 기록했습니다.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 약간 높은 편이고요. 높은 지역은 살짝 낮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역시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 투표 결과는 아직 합쳐지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 이 시각 투표율 전국 17개 시도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입니다. 7.1%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 광주입니다. 3.9%입니다. 이 시각 현재 3.9% 기록하고 있고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의 투표율도 한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도의 투표율 5단계로 나눠서 지도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색깔도 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TK 지역 그리고 수도권 쪽 색이 다소 짙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보이는 지도는요, 250개 시군구의 투표율기를 표시한 곳입니다. 역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진한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표율 최고 최저 지역도 함께 볼까요? 인천 웅진 지역이 8.6%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경북 청송과 강원 철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투표율이 낮은 지역 전남 곡성, 전남 장성, 전북 순창인데요. 이 지역들은 모두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투표율은 오후 1시에 사전 투표율까지 함께 집계됐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얼른 투표소에 가셔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권리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1대 대선 본투표의 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선출됩니다. 국회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치열했던 이번 선거 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곳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오늘 결정되는 21대 대통령도 내일 이곳에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부 손여정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후보들 일단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이 없는데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면 민주당 상황실로 이동해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데 국민이 거짓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여러 건 올렸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저녁부터 민주노동당 상황실로 이동해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이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를 기해서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마지막 유세에 모든 걸 쏟아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도 먼저 살펴볼까요? 네, 후보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외쳤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 유세를 마무리하며 깨끗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보수의 중심 대구를 찾았는데요. 범보수의 새 씨앗을 틔워달라고 촉구했고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응원봉을 들어서 탄핵을 외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킬 준비 되셨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혐오를 내란 종식과 함께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보신 대로 후보들 마지막 유세 장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였어요. 아무래도 빛의 혁명, 이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제주로 시작해서 국토를 종단하면서 올라온 뒤 서울광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일정치고는 꽤 동선이 길었는데 추격자인 만큼 간절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에 대한은 본인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2일 동안 이어졌던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마다 가장 많이 찾은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기자도 아시겠지만요. 후보들의 동선이 대선 국면에선 가장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잖아요. 모든 후보가 역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각 후보가 어느 지역을 승부처로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11번을 방문한 수도권 다음으로 발길을 돌린 건 영남권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권이 표를 받기 힘든 험지로 꼽혀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호남보다도 영남을 먼저 찾았습니다. 보수 표심을 공략해서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엔 김문수 후보 살펴보면요.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을 9차례 방문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도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뒤 대구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 파동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늦게 대선 후보로 확정됐잖아요. 계엄과 탄핵 국면의 단일화 파동까지 실망한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는요.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가 많은 서울 도심과 대학가 위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남도 비중 있게 방문했는데요. 보수정당 출신인 이준석 후보에게 호남 어떻게 보면 낯선데요. 민주당의 연성 지지자들에게 대안 후보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해고 노동자 농성장과 같이 노동 현장을 주로 찾았습니다. 자, 이 선거 구도나 이 후보별 전략이 투영된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번 대선 제가 후보마다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이 내란 심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뽑아본 키워드도 이제 내란 종식, 내란 심판입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때처럼 이 후보 선거 운동 동안 내란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번 대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치러지는 만큼 이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와 내란 심판론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연결고리를 적극 부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자리에 간다면 결국 상황 윤석열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유세 중에 이 상의를 벗어젖히면서 이 안에 쓰여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대부분 방탄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죠. 네,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면요. 이 후보의 방탄조끼 또 방탄유리를 저격하면서 자기는 두려울 게 없다, 당당하다면서 상의를 벗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부패와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요. 김 후보는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 다 장악당하기 전에 독주를 막아달라면서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사받다가 또 목숨을 끊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떤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웠을까요? 네, 아무래도 다른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 나이입니다. 유일한 40대 대선 후보인데요. 이 후보 생일이 3월이라서 대선이 두어 달만 일렀다면 만 40세가 못 돼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이 후보는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표를 투자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우리 젊은 세대가 항상 정치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그 의견을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치러지는 이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공방이 여느 때보다 거셌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공약집도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1강, 1중, 1약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 선거전이 시작됐기 때문으로도 보이는데 각 후보 캠프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선거 기간 동안 생산적인 경쟁보단 상대를 향한 비방전이 난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선거 취재하면서 각 후보 측에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후보를 어떻게 뽑겠느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상대 탓을 하기에 바쁜 건데요. 추격자 입장인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도 다른 후보의 의혹으로 역공을 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른 겁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정에 없던 선거라서 미리 대선 정책을 준비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요. 사실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있단 정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런 반대 명분이 더 표가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나 이른바 이 빅텐트 성사 여부도 관전 포인트였죠. 특히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선 과정부터 이 선거 기간 내내 단일화에 공을 들였는데 취재 기자들도 끝까지 긴장하고 있었다고요? 네, 사전 투표일이 지나면서 단일화 가능성 점차 낮아졌다곤 하지만 본투표 직전까지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의지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달라진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단일화 여지 이제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6월 3일 마지막 한 표가 남을 때까지 단일화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본투표가 시작된 이상 사실상 투표를 통한 단일화 외에는 남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내란 세력의 단일화가 이뤄질 거라며 연이 견제구를 날려왔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도 굶더라도 비만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 이 선거일 엿새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 막판 이 판세 변화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관심입니다.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각 후보 측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내부 조사를 돌리면서 여론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였던 흐름은 견고하다며 굳히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판세 언급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론 과반 득표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대선에서 득표율 50%를 넘겨 당선된 경우는 18대 대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2등 후보가 1등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들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조사 결과에서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역전을 기대하면서 막판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이번 대선 1강 1중 1약 구도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처럼 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19대 대선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1강 2중 구도였습니다. 당시 개표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밤 10시쯤 문재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반면 초접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당선자 윤곽 언제쯤 드러날까요? 네, 이번 대선 보궐선거라서요.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개표가 70-80% 이뤄질 때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 시점은 투표율이나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1대 대선 레이스 정치부 손효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실버 표심도 주목해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청년보다 많아진 첫 번째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변수는 무엇인지 강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그리고 원칙적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 심각한 화두가 된 지금 선거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60대 이상 인구수가 청년 세대, 즉 18세에서 39세까지 인구수를 앞지른 겁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60대 이상 국민은 1,4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3.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 유권자 수는 1,336만 6천여 명, 30.2%입니다. 청년층보다 어르신이 133만 명 정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령층은 보수 성향이, 청년층은 진보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정치권의 통념을 고려할 때 이런 세대 구조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큰 손은 누굴까요? 바로 50대입니다. 50대는 870만 명에 육박하는데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50대,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지만 동시에 보수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스윙부터 꼬리표가 붙는데요. 이른바 86세대로 불리는 50대의 선택, 이번 대선 승부를 좌우할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투표율인데요. 40대가 60%, 50대가 70%를 살짝 넘었는데 60대 이상 투표율은 무려 80%를 웃돌았습니다. 유권자 수도 많은데 투표 열기까지 뜨거운 겁니다. 후보들이 어르신 표심을 잡는 것에 특히 공을 들이는 이유기도 하겠죠. 지금 이 통계도 살펴볼 만합니다. 거주지를 옮긴 사람, 즉 전국 인구 이동수는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 이동 요소가 많은 청년층의 수가 줄면서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선거에 대입해서 거칠게 말하면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진보 표심에 변화가 생기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청년보다 많아진 첫 번째 대선, 세대별 표심과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의 250개 시군구를 현미경 분석해서 이 시각 투표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이슈 안동준 기자 나와주시죠. 네, 이슈 지역구를 파헤치는 시간 이곳 이슈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24분을 지나고 있죠. 이 전국 투표율은 8시 기준 5.7%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이 시간에는 초박빙 지역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종이 한 장 차이로 당락이 갈린 이 초박빙 승부처를 모아봤습니다. 당시 0.73%포인트 차이,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차이가 근소했던 곳들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이죠. 울산 북구입니다. 현대자동차 대규모 공장이 있는 노동자의 도시로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윤종호 의원을 배출한 곳이기도 한데요. 지난 대선 때 표차 고작 95표에 불과했습니다. 득표율로 보면 0.07%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울산 북구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4.7%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조금 낮습니다. 다음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 수원 영통구입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화성사업장이 있는 곳이죠. 네, 이곳도 득표율 차이 0.07%포인트입니다. 표차는 166표였는데요. 양 진영 역량이 총동원된 수도권의 초접전지였습니다. 지금 이 지역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투표율 5.6%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최종 투표율이 80%를 찍었던 곳인데 지금 흐름은 전국과 조금 비슷합니다. 다음 지역도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역시 경기도입니다. 네, 이사 강변, 미래 신도시 등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된 하남에서는 지난 대선 때 투표율 차이 0.49%포인트였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하남의 이 시각 투표율 6.2%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도 치열했던 곳이죠. 역대 대통령을 모두 마쳤던 쪽집게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대선 때는 0.63%포인트, 1012표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땀승을 거둔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주 흥덕구의 이 시각 투표율 6.2%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도를 접수하는 자, 대통령에 오른다는 속설도 있는데 끝까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는 0.73%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득표율 차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미추홀구의 민심과 전국 민심이 얼마나 닮았을지 관심입니다. 네, 인천 미추홀구의 이 시각 투표율 5.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지역들, 이번에도 접전이 펼쳐질까요? 다음은 쪽집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기면 대통령 된다. 지난 1987년 직선제 이후 대선 결과를 모두 마친 쪽집게 지역구입니다. 적중률 100%를 과시했던 곳, 지금 지도에 표시된 15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0.73%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를 치르면서 9곳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8차례의 대선 결과를 모두 마친 지역구는 이제 딱 6개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충청권입니다. 대선마다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을 만하죠. 먼저 충남 금산군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금산군의 이 시각 투표율 6.4%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치 1번지 종로가 있다면 충북에서는 이곳이죠. 청주 상당구의 이 시각 투표율 6.1%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곳이죠. 충북 옥천군의 이 시각 투표율 5.2%로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충북 음성군의 이 시각 투표율은 5.7%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면적이 좁은 충북 음성군 증평군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이 시각 투표율 5.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박빙 승부처와 이 쪽집게 지역구의 투표를 짚어봤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 지역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끝까지 저희 YTN과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곳 이슈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을 거치면서 굳혔다 또는 역전했다 주요 정당들의 판세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역대 대선 승부를 황서연 기자가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8명입니다.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미 판세가 기운 대선도 덜어 있었지만 선거는 51대 49 싸움이란 정치권 말처럼 대선은 늘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살얼음판 승부로 치러졌습니다. 대표적인 초박빙 선거는 2002년 16대 대선입니다. 노무현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는 새 얼굴 참신함에 극적인 단일화 효과까지 묶어 대세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2.33%포인트 차 치열한 개표 상황에 국민은 월드컵 경기만큼이나 손에 땀을 쥐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보다 5년 전 열린 15대 대선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새정치 국민의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1.53%포인트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연립정부를 약속하며 성사된 BJP 연합이 극적인 반전의 토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은 3년 전입니다. 새벽 3시를 넘겨 당선 윤곽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0.73%포인트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득표수로는 24만 7천여 표 차이였는데 세종시 유권자 28만 명보다도 또 무효표보다도 적은 수치였습니다. 짜릿한 진땀승도 넉넉한 대승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5년간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3년 일찍 열리는 21대 대선. 이 집무실의 주인공은 어떤 드라마를 쓰며 입성할까요? 이제 곧 공개됩니다. YTN 황서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투표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부지런히 투표하고 저희에게 인증샷과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몇 개를 살펴볼까요? 네, 국민 주권의 날 투표합시다. 손등에 도장을 찍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가족과 함께 투표 나들이 나가신 분들도 계시네요. 또 투표 완료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장도 찍어서 손등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6시에 투표 완료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투표하러 가셨네요. 모두 행복한 하루 맞이하세요 라고 하면서 따뜻한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출근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소중한 한 표 끝나고 테니스 한 잔 해, 두 잔 해, 세 잔 해 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자, 뜻깊은 순간을 담은 투표 인증 사진은 샵 024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권자 바람을 담은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선거 소식 중간중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 YTN 우리의 선택 잠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대선 방송은 저희 YTN과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